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35년간 일하며 아들과 며느리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최말수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퇴직을 하시고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계속 돈을 요구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과연 최말수님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매일 새벽 별빛이 채 가시지 않은 어두운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공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골 마을 출신인 제게 공장 생활은 어린 저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학업을 길게 이어나갈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기계음과 쇳가루가 가득한 공장 안. 그곳에서 제가 처음 맡았던 일은 작은 부품을 구분해 박스에 담는 단순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에는 제가 라인장 곁에서 여러 일들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서 있다가 쪼그리며 앉고 하는 일은 예사였죠. 손목이 욱신거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도 쉬는 날을 반납해가며 특근을 했어요. 그저 제게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을 지나 30대가 되었습니다. 짧고 굵게 연애를 했고 남편과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 우리의 생계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남편 역시 공장 노동자였고 건강까지 좋지 않아 우리 부부는 늘 빠듯한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게 남은 건 어린 아들과 좁은 단칸방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아들은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잘 키워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공장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라인에서 밤에는 추가 야근과 특근까지 자청했습니다. 주말에도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적금을 붓고 아들 학원비와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제가 다 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 때문에 아들의 미래가 막히진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50이 훌쩍 넘어버렸죠. 아들도 20살을 넘어 훌쩍 자라나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큰 행복을 느꼈죠. 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 전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자식을 키워내셨다니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며 저의 고생을 알아주었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희망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후 며느리는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제가 몰랐을 뿐이고 실제로는 단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할 때 제가 모았던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 모은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으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줬음에도 아들은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 제가 또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얼마나 필요하니? 엄마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이 그렇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다른 통장에 모아뒀던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곧 다시 사업해서 성공할 텐데, 그 전까지는 조금만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달라는 어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웃음이 악에 없는 부탁처럼 들려서 모은 돈들을 조금씩 며느리에게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웠다고 그 이후는 대놓고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돈 좀 있으세요? 왜 그러니? 또 문제가 생겼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 식사도 그렇고, 이래저래 공과금도 나오고 해서요. 너희 사업하는 돈은 어디다 쓰고? 아직까지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요구는 커지고 당연시되고 저에 대한 배려는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공장으로 나가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점점 몸이 힘겨워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드디어 일을 쉬어도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는 형국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오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훑고 있었고 아들은 가끔씩 사업 구상 중이라며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둘은 시간만 지나면 마치 돈을 맡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이 말이 입에 붙었죠. 엄마, 돈 좀. 저는 뭐라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매달 받는 급여의 80% 이상이 아들 부부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충격이었죠. 특히 며느리는 생활비, 식비 등으로 제게 돈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돈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택배 상자가 한가득이었고 며느리는 못 보던 옷, 가방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제게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 왔죠.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남이에요?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몇백 때문에 제가 진짜 이혼까지 생각해야 해요? 제가 거부라도 하면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리를 치는 날도 있었죠. 그리고 문을 쾅 닫으며 방에 틀어박힌 뒤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너희도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지치는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려울 뿐이야. 이제 조금씩 회복 중이잖아. 곧 다시 좋아질 거니까 좀만 더 재정 지원 좀 해줘. 이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옆에서 저를 함께 설득했죠. 맞아요, 시어머니. 지금 시기에 돈이 들어가야 나중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조하니 저는 매몰차게 이들을 내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또 속수무책으로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제게 남은 건 병 들어가는 몸과 점점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뻔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생활비 좀 덜 가져갈 수 없겠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죠. 어머니가 구식이라 그래요. 요즘 세상 물정은 이런 식으로나마 투자를 해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를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35년간 공장 생활을 했다는 말을 해도 이들에게는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인가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집안에서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게 보여주는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때로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차려놓은 식사를 보던 며느리는 눈빛이 변했죠. 이것밖에 없어요? 싱싱한 재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코웃음을 치기도 했어요. 또 제가 아픈 몸으로 병원에 다녀온 날엔 더 성질을 부렸습니다. 병원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절 비난하면서 병원도 못 다니게 만들었죠. 하루는 제가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통증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켜진 조명 아래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는데 서로 심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던 거야? 연락은 받아야지. 그리고 아까 문자로 보냈었는데 돈 붙이라는 거 지금 좀 붙여줘. 며느리 또한 태블릿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 혹시 이번 달 월급 좀 일찍 당겨받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명품 가방을 샀는데 할부금이 곧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이번엔 꼭 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겨우 공장에서 퇴근했는데 제 안부는커녕 돈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간신히 방금 현관을 들어선 참인데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돈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이 참담했어요.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한 건 보지 못했니? 내가 몸이 2개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겠어.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기어들어 갈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토라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희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고요. 사업 자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옷이나 명품 같은 건 앞으로 써먹기 위해 미리 투자해두는 거라니까요. 아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 달에 제 사업 파트너가 잠깐 투자금을 빼가겠다고 했어. 그럼 우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돼? 야근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온다면서? 아니면 퇴직을 좀 일찍 하던가. 그러면 퇴직금이라도 들어올 텐데. 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저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할 기력도 없었어요. 당장 싸움을 벌이면 더 피곤해질 걸 알기에 저는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서글펐습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는 밤하늘이 까맣게 펼쳐져 있었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근무로 만신창이가 된 몸은 제대로 눕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서 숨 죽여 흐느끼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더듬으면서 겨우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 막막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이러다 쓰러져도 별 관심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더욱 서러웠습니다. 오히려 유산이 있다며 좋아할지도 몰랐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제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들이 다 허튼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저는 계속 야근을 해나갔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장 급하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극심한 피로 탓에 한 번 크게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현기증이 오고 의식을 잃었는데 그날 응급실로 실려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지금 만성 과로 상태고 당뇨와 고혈압이 진행되고 있으니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였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입원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생활비는 지금도 빠듯한 상황이야? 그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왔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니, 카드값 밀리면 제 신용도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3일 전까지는 내야 하는데 못 내는 건 아니겠죠? 이들이 정말 제 가족이 맞는지,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긴 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때 저는 처절한 외로움과 서글픔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입원실을 쓰던 다른 환자분과 함께 가끔 들르던 공장 동료,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더군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야. 나도 자식들한테 재산 뜯기고 이 꼴이 됐어.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 돈이란 게 무섭다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벌면 뭐해. 무조건 내 재산은 끝까지 지켜야 해. 그래야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인생 전체가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며느리와 아들이 돈 타령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조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앞에서 저는 울면서 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월급을 다 가져가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서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제가 반발하면 협박이나 폭언도 해요. 이제 퇴직이 가까워 오는데 퇴직금마저 이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재산 문제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일단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시고 재산을 안전한 방법으로 이전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아들 부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빼갔는지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녹음이나 메모, 거래 내역 확보 등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하세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은행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며칠 사이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시간대는 제가 공장에 있을 때였으니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돈을 빼다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아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뒤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니 이번엔 며느리가 제 카드로 200만 원 넘는 명품백을 샀다는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게 허락을 받고 카드를 썼었는데 며느리조차 이제는 제 마음대로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젠 더 참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을 했어요.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을 옮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적금 계좌 몇 개, 그리고 곧 받게 될 퇴직금 정도였지만 지켜야만 했어요. 이미 그마저도 아들 사업 빚을 감당하느라 많이 줄긴 했지만 제 남은 노후를 보낼 만한 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최소한의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제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발생해도 미리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두면 쉽게 뺏기진 않습니다. 사실 의뢰인 분께서는 통장에 돈을 그대로 보관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결코 내줘야 할 입장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들 부부가 내 돈을 자꾸 쓰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내 명의로 내 재산 좀 잠시 옮겨 놓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동생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일,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돈에 혈안이 되어 저에게 잔인하게 대했는지 눈물로 호소하자 동생도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죠. 그 즈음부터 며느리는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더 이상 카드값도 내주지 않자 슬슬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에 진짜 힘든데 요즘 어머니가 안 도와주셔서 더 힘들어요. 맞아, 엄마.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 무슨 앱 깔았어요? 저희가 가족이니까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편하지 않나 싶어서요.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 통장 관리하면서 알뜰하게 살던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더 빼먹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 역시 불쑥불쑥 제 방문 앞에 찾아와서 저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통장 잔고 얼마 남았어? 요즘 우리 빠듯해서 한 200만 원만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공과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내겠어. 전기도 인터넷도 다 끊길 것 같아.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하자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엄마, 진짜 우리가 남이야? 갑자기 왜 이래? 그와 동시에 며느리는 또 다른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죠. 제가 피곤해 누워있으면 노골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제가 메모해둔 수첩을 뒤지려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나 휴대폰 뱅킹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도 적어놨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제 수첩에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놓은 걸 며느리가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제 앞에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혼잣말을 하거나 전화하는 척을 하더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식이 위기에 몰렸는데 돈 빼앗길까봐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고 나는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모시고 사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 법대로 해서 다 돈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았습니다. 일단 아들의 아내였고
있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죽자 살자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들도 당장은 힘들어서 그렇지 상황이 익숙해지고 나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제가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남은 잔액을 동생의 계좌로 옮기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제 앞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우리를 멀리해? 사업만 괜찮아지면 된다고? 그깟 푼돈 몇 배, 몇십 배로 줄 수 있다니까? 나도 이제 돈 없다. 모두 동생에게 줬다. 너희가 내 동의 없이 돈을 빼가는 것도 지겹고 내 몸도 안 좋은데 눈치 보면서 병원비 걱정을 해야겠니? 그리고 더는 공장에 오래 못 다닐 것 같다. 너희 일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배신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옮긴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썼을 뿐인데 대체 이들이 뭔데 배신을 운운하나 싶어 분노와 허무함이 치밀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배신은 뭔지 모르겠다만 난 그동안 너희에게 월급 80% 이상을 내놓았다. 게다가 너희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줬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얼마 필요하다 하면 돈을 줬고 또 카드값이며 식비, 공과금 다 내가 내지 않았니? 그런데 그러고도 배신을 운운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렇게 아까우면 도와주지 말지 그랬어? 도와주다가 이렇게 중간에 딴소리하면 우리만 난처해지잖아. 우리도 앞으로 전기세조차 낼 돈조차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하게 변한 상황이었죠. 여태껏 한 짓을 생각하면 화낼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 마냥 구는 그 태도가 정말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너희들이 통장에서 돈 야금야금 빼다 쓰는 거 몰랐을 것 같아. 매일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그때부터 너희는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조차 명품 사면서 희희낙낙했었는데 지금 당당하게 소리칠 입장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고 분노에 치를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입은 뚫렸다고 뭔가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명품 가방은 투자 가치도 있고 남편 사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산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라 하시면 저도 억울하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들이 계속 문 밖에서 제게 무어라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단 밤이 깊었고 내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결국 새벽 무렵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죠. 어지러움과 구토감이 몰려왔습니다. 겨우 휴대폰으로 119를 눌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 언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과로, 스트레스 등이 겹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정을 취하세요. 저는 의사가 떠나간 뒤 응급실에 홀로 누워 인생을 되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제 인생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커서 결혼한 이후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원비는 알아서 하라고만 했고 며칠 뒤에는 연락이 오긴 왔어요. 어머니, 급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우리 생활비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냉혹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편에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미련이 남아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병실에서 간병인이 저를 도우며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식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제 입으로 자식의 악행을 떠벌리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그들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퇴원하자마자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동생 명의로 옮겨 놓았던 부동산과 예금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이 나올 예정이었기에 그것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따로 계좌를 만들었죠.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방은 제대로 청소했는지 싶었고 퀴퀴한 냄새가 거실에 진동했습니다. 게다가 제 방은 예전과 달리 이리저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분명했어요. 서랍에 있는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니 뭔가 제 재산 목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퇴원한 저를 보더니 안부는 묻지 않고 이런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업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돈이 좀 필요해요. 한 1억 정도. 어머니 퇴직하시면 퇴직금 나오시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 퇴직금을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려 하거나 컴퓨터 로그인 정보를 알아내려 안달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앉아 있거나 혹은 휴대폰을 하려고 하면 옆에 와서 은근히 제가 뭐 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혹시나 뱅킹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버렸죠. 엄마, 거실 컴퓨터에 비밀번호 왜 걸어놨어?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해?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뭐 한다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놔? 그래요. 가족이면 서로 사생활도 공유하고 그러는 거죠. 어머니 요즘 보니까 자꾸 뭐 하시려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세요? 저는 그들의 분노와 감시가 두려웠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과 부동산마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빼앗기면 정말 노후에 쓸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들만 믿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태도를 보면 절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나 저는 결국에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는 잊지 못합니다. 마침내 제가 35년이나 다니던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한 일이었으니까요. 하나의 삶이자 인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식을 열어줬고 몇 안 되는 동료들이 제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격려해줬습니다. 그때 꽃다발을 받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곳이었고 여기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라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퇴직식을 마치고 나니 아들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퇴직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바로 얘기해줘. 며느리도 곧이어 문자가 왔죠. 어머니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요? 1억? 2억? 가져오시면 어떻게 쓸지 같이 상의해봐요.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돈 얘기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게 사실이 되자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폭탄 선언을 해야겠구나. 이젠 내 삶을 살 거야. 저는 꽃다발을 들고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저 문은 해가 공장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난 35년간 반복해온 이 길, 그 기나긴 역사의 마지막 퇴근길임을 되새겼습니다. 오늘로써 저는 공장 노동자 생활을 끝냈고, 진정한 내 자신으로서 새 삶을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역시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홈쇼핑 채널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둘은 고개를 살짝 돌릴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집이었다가 제가 오자 쓱 한번 쳐다보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퇴직은 잘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됐고, 그거 한 번에 뺄 수 있어? 큰 돈이라 뺄 때 수수료 같은 것도 있나? 그러게요. 어머니 퇴직금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희 사업에 그 돈만 있으면 이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물어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차분히 둘을 쳐다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둘이 마지못해 식탁으로 걸어왔죠. 며느리는 태블릿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은 채 흘끗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과 제가 작성한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로 저는 35년간 다닌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그동안 너희에게 생활비로 월급 거의 다 주고 5천만 원도 주었고 사업자금이라며 가져간 돈들과 쇼핑비와 카드값까지 무리하게 부담해왔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려준 건 뭐였니? 협박, 무시, 폭언뿐이었어. 이제 나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다. 제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우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다고 그래? 그냥 필요해서 돈을 좀 쓰자고 한 거잖아.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저도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지만 어머님 아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남처럼 진짜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를 악물고 생각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놓고 그동안 제 통장에서 몰래 인출된 기록, 병원에 있을 때 며느리가 결제한 명품백, 아들의 폭언 녹음 파일, 목록 등을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내게서 훔쳐간 돈, 그리고 나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한 증거가 여기 있다. 내가 더 참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동생 명의로 옮겼다. 그리고 퇴직금은 안전한 계좌로 옮겨서 너희가 손대지 못한다. 난 내일 이 집을 떠날 거다. 이 집도 정리가 되었거든. 만약 더 이상 내게 돈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가져갔던 돈들 다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제가 정말 준비를 끝마쳤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아들이야.
무슨 자식이 어려운 때 이렇게 등을 돌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같이 사는 공간인데 엄마가 무슨 권리로 집을 처분해? 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죠. 엄마는 그냥 우리 서포트만 해줘? 좀 있으면 잘 된다니까? 잔말 말고 엄마가 우리 생활비 계속 마련해줘야 해. 엄마는 이제 돈 쓸 것도 뭐 할 것도 없잖아?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제야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펄쩍 뛰며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녹음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 건 엄연한 범죄야. 아들이 날 협박한 것도 불법이다. 아무리 엄마라도 그렇지. 이렇게 내가 증거를 확보한 건 당연한 일이야. 너희가 더 이상 뭔 짓을 꾸민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거거든. 내가 그동안 한 짓들의 책임을 묻기 전에 너희도 너희 갈 길을 가는 게 좋을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미 법적으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아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들의 협박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더군요. 이건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가족끼리 못할 짓을 한 것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캐리어에 간단한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저를 막아설 방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제 뒤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더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오랜만에 동생이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동생 내외는 얼마 전부터 한적한 지역에 집을 마련해 살고 있었죠. 동생이 저에게 한적하고 좋은 곳이라며 이곳에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 도움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해 그곳에서 임시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시골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공장만 다니며 일만 했던 생활과는 정반대였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새소리가 들리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새롭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긴 했지만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꾸준히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병원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망가진 제 건강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의사도 그러더군요.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되도록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혈관이 안 좋으셔서 무리하시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저도 더 늦기 전에 몸을 돌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몇 번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부동산에서 오늘 와서 다음 주까지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장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윽박지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죠. 너희 일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더 이상 머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결국 포기했는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인데 돈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 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서운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시골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담백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으로 나가 상추나 고추를 따서 바로 식탁에 올렸고, 오후에는 근처 야산을 산책하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시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치열하게 버텼던 시간에 비하면 여기는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물론 제 몸은 여전히 허전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몸도 갑자기 많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혹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동네 분들은 제가 이전에 겪어온 사정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자식 다 키우고 내려와서 한가롭게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들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못된 짓들을 해서 도망치듯 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시골에 내려와 조용히 산 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쪽에서 연락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연락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협박을 하거나 억지로 돈을 요구하면 그동안 빼간 돈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기도 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대로 끝인가 싶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진 상태였기에 원망 대신 평온함이 더 컸기에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허름한 차림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전에 깔끔하고 호화로운 스타일이 아니라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낡은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퀭하고 피곤해 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고 저희가 어머니 힘든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야 이렇게 찾아와서 염치 없지만 너무 후회가 돼요. 며느리와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사죄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사업이 다시 안 되고 주변에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지금은 그냥 둘이서 원룸에서 살고 있어. 그제야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 생각 말이야. 아버지 없어도 엄마랑 행복하게 살던 시절들이. 저는 그들이 거실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시골집에 방이 몇 개 없었지만 작은 거실에 앉혀 차를 건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어졌다는 얘긴 동생 통해서 조금 들었다. 그래서 이 집까지 찾아온 거니. 또 돈이 필요해져서.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제 가족이었고 한때는 제게도 소중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도 이제 알바하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조금씩은 벌고 있어. 더 이상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 없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돈만 밝히고 시어머니 힘든 건 외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냥 오늘은 용서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눈과 말투를 볼 때 예전과는 분명 다른 태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불쌍하고 가엾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도 더는 예전처럼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 남은 삶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뀌고 싶다면 내가 일자리 정도는 소개해주마. 작은 공장이지만 성실히만 하면
꾸준히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은 해줄 수 없어. 엄마 고마워. 그거면 너무 큰 도움이 돼.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죠. 저도 더 이상 명품 사치 같은 거 안 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좋아. 내가 아는 공장장님한테 연락해 볼게. 오래된 인연이라 사정은 봐줄 거야. 대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은 돈으로 너희들 살아갈 날을 계획해야 할 거야. 또 다시 예전처럼 살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떠나보냈고 저는 아는 공장장님께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죠. 다행히도 일자리 2개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소개한 작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장님께 들으니 군말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현장 실습을 거쳐 간단한 기계 조작 업무도 맡았다고 하더군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장장님이 둘 다 열심히 부부가 보기 좋게 일한다고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진 않습니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변했다는 사실은 기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제가 돈 버는 기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죠. 가끔 전화를 해오면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건 예전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시골에서의 삶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텃밭에 각종 채소와 몇 가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둘러싸여 살던 제가 이제는 자연 속에서 사계를 느끼며 지낼 줄이야. 가끔은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나 산을 둘러보며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결국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그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 세월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온몸이 망가졌고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마지막에라도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 덕에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도 이번 기회에 진짜 가족이란 뭔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장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만큼 순수한 노동이라 많은 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이 절로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니까요. 물론 때론 희생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방적 착취로 변질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그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그동안 제가 생각했고 깨달아 왔던 것들이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물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다 이상적일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결심이 우리 가족을 제 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반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삶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배워서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잘 교육시킬 수 있기를 바라보네요.
지금까지 저희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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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